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보합권 혼조로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휴전을 확인했던 뉴욕 증시는 지난 이틀간 급등세를 보인 후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야심차게 공개한 로보택시가 또 역주행, 과속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테슬라는 부진한 흐름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을 앞두고 다시 관세에 주목하는 양상인데요. 미국채 수익률 다소 하락했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은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동안 흐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 양상이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장중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0.3% 소폭 떨어졌고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3,100선은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MSCI 연례 리뷰에서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한국전력, 풍산 등 일부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이 발표된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주가 또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팔자를 보이면 개인 투자자가 사자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가 버티는 힘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정책 기대주가 떠오르고 또 테마주가 생겨나는 요즘 개장 후 국내 증시 상황은 하우머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에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중동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AI 열풍이 또다시 시장을 떠받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자 엔비디아를 필두로 오늘도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나스닥은 오늘 상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각각 0.25% 떨어진 가운데 나스닥은 홀로 0.3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대부분 오른 가운데 엔비디아가 다시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간밤 4% 넘게 오르면서 사상 역대 최고가를 가르치웠는데요. 최근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날 투자회사 루프캐피털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또다시 엔비디아 붐이 일어났습니다. AI 경쟁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수혜를 톡톡히 누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엔비디아의 호재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은 HBM 매출에 힘입어서 좋은 실적을 내놓고 또 다음 분기 매출도 2분기 대비해서 1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실적은 동조하는 흐름인 만큼 향후 긍정적인 엔비디아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의 온기가 돌았지만 테슬라는 간밤 3%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JP모건은 미국 연준이 보완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시총 10위권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중동 불안이 진정되면서 다시 금리 경로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하원에 이어서 오늘은 상원에서 파월 의장이 반기 통화 정책 보고에 나선 가운데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강력한 금리 인하 압박에도 또다시 금리 인하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어제도 그는 관세로 인한 영향을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간밤 상원에서도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또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제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전문가들도 이를 보고 연준이 여름까지 지표들을 확인한 후 9월쯤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AI 성장세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 전략가들도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소비자들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올해 미국 증시가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월가 강세론자로 알려진 BMO 캐피털 마켓의 수석 투자 전략가 역시 어제 S&P 500 목표치를 기준 6,100에서 6,7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확인해보면 5월 신규 주택 판매량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월 발표치는 62만 3천 채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대비 13% 넘게 하락했고요. 전망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 신규 주택 판매의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 역시 하락했는데 5월 건축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2% 떨어지면서 전달에 이어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시장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관세 우려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또 목재 등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전 수준까지 급락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최근 급락에 대한 반발 심리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고 또 간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4일 만에 높아진 것인데요. 오늘 WTI는 0.85% 오르면서 배럴당 64달러까지 상승했고요. 브렌트유도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시장의 관심이 경제 데이터로 다시 옮겨가면서 금값은 이번 주에 나올 지표들을 기다리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선물은 0.39% 오르면서 온스당 3,346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국채금리는 연준에서 월가 대형은행들의 핵심 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장중 진행된 5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낙폭을 제한됐는데요. 오늘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모두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는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초에 99선까지 올랐던 달러 인덱스는 97선까지 떨어지면서 2022년 이후 최저치까지 내렸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마이크론의 따끈한 실적부터 살펴보죠. 2분기 사상 최고 매출을 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매출은 93억 달러를 찍으면서 시장 예상치인 88억 달러를 훌쩍 웃돌았는데요. AI 훈풍을 타고 HBM을 비롯한 메모리 시장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라인업에 들어간 게 큰데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50% 가까이 성장해줬고요. 3분기 매출도 107억 달러, 전년 대비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며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전날 2% 넘게 오른 데 이어서 수요 일정도 4% 넘게 올랐는데요. 주가는 5개월여 만에 150달러 선을 뚫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7,65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밀어내고 가장 높은 곳에 안착했는데요. 월가도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룹캐피털은 엔비디아가 여전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고 가격과 수익률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거침없는 성장세에도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CEO는 다음 먹거리 찾기에 여념없습니다. 밤사이 연례 주총에서 AI와 더불어 로봇 공학이 수조 달러 규모의 성장기가 있다 말했는데 현재 회사의 로봇 사업부의 매출은 전체 1% 남짓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70%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폭스콘과 함께 새롭게 가동하는 미국 공장에선 블랙웰 생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부지런히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이 또 떨어졌는데요. 27% 넘게 줄면서 5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시장 전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하면 나홀로 크게 역행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점유율도 1년 새 1.2%까지 쪼그라들었는데요. 반면 엎치락뒤치락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비아드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의 약 3배를 팔아치우면서 시장 점유율도 1년 새 2배 수준인 5.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마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중국 전기차 업계도 출혈 경쟁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탄 세일에도 늘어나는 재고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비아디가 일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취소하고 생산량을 최소 3분의 1 이상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안방인 중국에 신규 생산 라인을 추가하기로 했던 계획도 일부 중단됐다 덧붙였는데요. 소식통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비용 절감 문제 때문이거나 매출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에너지 업계를 놀라게 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석유 공룡 쉘이 경쟁사인 BP 인수를 타진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BP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장중 10%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직후 쉘 대변인이 시장의 추측일 뿐이다. 인수 협상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밝히며 사그라들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에 시달려온 BP는 기업 사냥꾼으로도 잘 알려진 엘리엇의 압박까지 받으며 경영 전략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잠재적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이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한 가운데 돈남 원유로 유명한 KCUD의 아크인베스트먼트가 USDC 발행사 서클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150만 주 3억 3,300만 달러치를 팔아치웠는데 상장 후 서클의 주가가 600% 넘게 폭등하면서 초기 투자 비용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크는 여전히 서클의 8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도 자금은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등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재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적극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어제 물류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12월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는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는데 북극 항로는 북극해 해빙이 녹으면서 드러난 바닷길로 기존 항로 대비 물류 비용이 적게 들어서 글로벌 항만에 둔 국가들은 앞다퉈 개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를 위한 북극 항로 TF도 출범했죠. 이처럼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등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KCTC 20%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동방도 11.38% 올랐고 인터지스 5.88%, 한솔 로지스틱스 4.91%, 한익스프레스 3.91%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반도체 훈풍이 우리 증시까지도 불어오면서 반도체주도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 긴장이 크게 완화하자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른 가운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날 주인공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투자은행 HSBC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세가 크게 몰렸는데요.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의 성장 가능성을 이유로 목표 주가도 기존 240달러에서 400달러로 대폭 상향했는데 이는 5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더불어서 SK텔레콤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니벨리온의 NPU를 주요 AI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관련주를 더욱 밀어 올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ISC 16%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TMC CNS 9.62%, LTC 8.43%, 마이크로투 나노와 TMC 모두 7%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 STO의 법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플랫폼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어제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토큰증권 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되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데요.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관련 업무 기능 및 인프라를 테스트 환경에 구현하고 또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8개월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련된 플랫폼은 총량 관리 시스템과 노드 관리 시스템, 분산 원장 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요. 예탁결제원은 이를 통해 향후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K옥션 상한가 기록했고요. 서울옥션도 22% 넘게 시세 분출했고 FSN 8.32%,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6.52%, 우리기술투자도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도 급등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 전후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5년간 1,27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규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ISMR 표준 설계 인허가 신청이 내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고려한 대체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또 전주기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원안위는 SMR의 건설과 해체 등 원전 전주기에 걸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SMR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 기술 개발 연구를 올해부터 2032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소식에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DL-ENC 14%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한국전력 11%, 현대건설 6.29%, S&T에너지도 5% 넘게 올랐고 마지막으로 태용도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3,100선을 지켜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받아내면서 하방을 지지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받을 구간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소외주들이 반등하고 주도준 조정을 받으면서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될지 아니면 어제 잠깐 쉬어가면서 나타난 모습인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양대 지수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등락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0.2% 가까이 상승하면서 3,10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34% 하락했습니다. 중동 휴전과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만 이미 전 거래일에 급등한 데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한 점이 매도 재료가 됐습니다. 수급 바톤 터치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를 보였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 역시 5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그런데 동학개미들이 7,6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 44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2,1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코스피와 달리 지수 낙폭을 줄이진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 업종별로 흐름이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주가 강했지만 인터넷과 금융, 방산 등 최근 시장 주도주는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1.3%, SK하이닉스가 3% 가까이 뛰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양호한 실적을 냈고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도 급등한 만큼 반도체 투톱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현대차 더불어서 기아까지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 단기 속등했던 네이버와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HLB, 파마리서치, 휴젤, 리가캠 바이오가 상승했습니다. 하락 종목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가까이 빠지면서 약세의 골이 가장 깊었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20전 상승한 1,362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없었다 보니 야간 거래에서 환율 1,36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다만 달러 인덱스가 2022년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리자 NDF에서 환율 6시 기준으로 1,356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05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승장에서 나만 낙오될지 모른다는 포모 현상이 확산되면서 어제도 동학개미들이 3,100선을 지켜냈죠. 하지만 증권가에선 계속해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7월에 있을 2분기 어닝 시즌 실적에 주목했습니다. 시장은 단기 과열을 해소하고 재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실적 기대감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시총보다 신용이 더 늘어난 업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과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되고요. IBK투자증권은 이익 조정 비율과 영업이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은 업종을 분류했는데요. 철강과 기계, 조선, 운송 등을 제시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낮은 업종으로는 에너지와 화학, 자동차,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등인데 지수가 단기적으로 과열된 상황인 만큼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봐야겠습니다. 일정 보시죠.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은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 상장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우리나라 첫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계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향후 500조 원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틀 급등 후에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시총 1위를 탈환했고 또 장을 마치고 마이크론도 호실적을 낸 만큼 오늘 반도체 섹터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부를 켰습니다. 삼성전자가 0.65% 오름세로 61,700원. 최근에 SK하이닉스 질주하고 있죠.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프리마켓에서는 3.15%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29만 5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세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한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59%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7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빅5 종목 보시죠. 지금 HLB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부를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0.13% 오름세로 39만 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8%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10만 7,300원이고요. HLB 0.7%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에코프로도 2.29%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9,100원 기록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반등합니다. 1.18%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전 고점인 3,300까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것보단 속도와 상태를 체크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더 좋겠죠.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머니랩 오늘 또 한번 봤네요. 네, 요즘 왜냐면은 시장은 이제 3,100선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뭔가 하단 자체가 굉장히 레벨업이 됐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체감 지수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극명하게 엇갈리잖아요. 그래요. 이럴 때 이제 종목 공략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뭐 증시 전망 리포트도 받을 수 있고 또 무료고 또 여기에다가 오늘장 공략주까지도
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최종 판단은 우리 투자자분들 몫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구나라는 참고자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뭐 다른 여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적은 편인데 그렇죠. 예. 그러한 갈증은 조금 머니랩에서 이렇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에서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상승 동력이 약간 약화됐는데 사실 뉴욕 증시도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고 네. 일단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좀 완화되는 분위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관세가 또 다른 복병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기자들 질문도 네. 뭐 계속해서 진짜 다 파괴한 거 맞아요? 이란 핵시설. 아니 그래서 트럼프가 그 CNN 기자에 대해서 엄청 힐난했잖아요. 네. 예. 네. 뭐 CNN이나 뉴욕타임스가 무슨 뭐 없는 얘기를 만든 건 아니고 미 정보 당국에서도 조금 이렇게 네. 그 부분 완전 박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쓴 단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 정보 당국에서조차도 조금은 그거 하니까 했는데 아예 뭐 가짜 뉴스로 폄하하면서 어쨌거나 다들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죠. 야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뭐 끝났을까? 뭐 봉합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아직은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어떻게 나가는지 봐야 되겠고 조금은 이제 7월 달 넘어가면서 관세 유예 이제 했던 그 기한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 부분으로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파월 의장의 의회 정언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 관세 효과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모른다 하는 쪽이 네. 나왔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이 가운데 됐습니다. 또 트럼프는 뭐 다음 차기 연준 의장 3-4명으로 압축해놨다. 여름쯤에는 네. 그 차기 의장 발표할 것 같다고 네. 월스트저널에 보도까지 나온 거 맞아요. 보니까 참 파월 의장도 참 빈정상하겠어요. 아니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신경 안 어차피 써요. 뭐 임기 보장되고. 물론 그 14년에 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 14년의 임기 그래도 우리 정민행크는 이거만 16년인데 이거만 16년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런다고 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옐런도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 재무장관 더 좋은 자리를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나저나 엔비디아는 날라갔고 테슬라가 오늘 그 좌우지가 로보택시 발표 이후로 조금 그거 하네요. 우리 테자라를 부른 나라 아닙니까? 네, 크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테자랄 별명 마음에 드세요? 아이,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뭐 또 겸손하니까. 아니. 아니 지금 이건 뭐 전고점 사상 최고치 얼마 안 남았는데 뉴욕 증시 말이에요. 그렇죠. 나스닥 기준. 나스닥도 그렇고 S&P S&P 도 500도 그렇고 다우는 조금 부족하긴 하죠. 약간 이제 조금 못 미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황소들 입장에서야 그래 뭐 전고점에 대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또 약간 기술적 과매수에 대한 예우는 갖추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막힐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게 황소 진영이고 네. 곰 진영은 약간 이거 좀 쇼카바 성격 아니야 지금까지 올라온 거 그리고 펀더멘털 한번 따져 보면은 과연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만한 어떤 정당성이 받쳐져 네. 뭐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거품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렇게 나스닥 지수나 이렇게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공이 많이 컸죠. 이제. 근데 그렇죠. 네, 예. 엔비디아가 4%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지금 얘기하는 AI가 지금 거품이냐, 이거 진짜냐, 아하. 라는 거는 저는 오늘 발표한 마이크론 실적에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예. 좋았잖아요. 네. 왜냐? 수요가 없으면 거품이죠. 수요가 그렇죠, 그렇죠. 네. 수요가 없으면 이거를 숫자로 못 낸다라고 하면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과연 숫자를 내고 있는데 이걸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GPT를 쓰시는 분들은 GPT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이제. 아니 요즘에 GPT뿐만 아니라 그 퍼플렉시티도 나오고. 네. 네, 이 퍼플렉시티 누가 개발했나 보니까 옛날에 그 오픈 AI
그쪽 개발자 중 한 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CEO가. 예. 근데 지금 뭐 삼성이랑 뭐 애플이랑 뭐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썰도 돌기는 예,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지기는 했죠. 예. AI들이. 예. 왜냐 애플이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 AI 탑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 그래서 GPT를 활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자체 내 앱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건데 저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뭐냐면 일단은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3위로 HBM 공급량에서는 일부를 좀 차지합니다. 근데 점유율이 한 10% 정도인가요? 10% 좀 안 됩니다. 네, 네, 10% 10% 좀 안 되고요. 10% 많이 미달을 합니다. 근데 네. 엔비디아 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좀 상승한 이유들은 이제 뭐 바클레이즈나 이런 쪽에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한 이유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갔는데 지금 마이크론 실적을 좀 보자면은 네. 일단은 매출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37% 성장을 했고 분기 사상 최고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HBM이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50%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요. 분기 전분기 대비입니다. 대비? 네,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네요. 그쵸, 분기 성장이- 지금 저 화면에 전년 동기가 아니고 전분기 대비예요? 저거는 전년 동기. 저거는 전년 밑에 동기고. 있는 네. 하단 자막은 네. 전분기 아, 예, 대비. 예. 네, 전분기고요. 근데 저 전년 동기로 대비했을 때는 더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기여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사업부별 성과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D램 4분기 연속 신기록 매출을 세웠고 HBM3가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네. 저거 HBM4는 아직까지 마이크론도 아직 샘플 납품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 블랙웰에 납품이 되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그 HBM3는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좀 탑재를 하고 있느냐? AMD MI355X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속기죠. 가속기기는 한데 이게 HBM3 36기가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사실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뭐 지금 AMD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HBM 오늘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닝콜 살짝 말씀드리면 HBM4는 언제 생산이 되냐라고 질문이 나왔었는데 HBM4 샘플 고객한테 전달을 시작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쪽 블랙웰 GPU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하이닉스는 일단은 가장 빠르게 납품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2026년에 양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에 과연 소요가 줄어들 거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지금 테슬라만 보더라도 멤피스 XAI 그 슈퍼컴퓨터 센터만 보더라도 여기에 수백만 장이 아니고 억장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억장. 네, 왜냐면 AGI로 가기 위해서 네. 일반적인 인공지능으로 예.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만 이거 이렇게 하냐? 아니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있죠. 오라클이나. 그럼 거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AI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광 캘 때 청바지나 곡괭이 파는 회사들이 여기까지 밑으로 딸려 내려올 수 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곡괭이를 판다라고 하면은 네. 마이크론은 그런 거죠. 이제 곡괭이 앞에 달려 있는 철인 거죠. 그런 거를 파는 회사들도 낙수 효과를 좀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여주시다시피 굉장한 실적 개선이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한 0.5% 빠진 거는 이제 실적 발표 안 되고 나서 이제 장이 마감돼서 그런 건데 네. 굉장히 좋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 편이잖아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죠. 가이던스만 보자면 일단은 매출이 4분기만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또 15%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매출 총 이익률로 봤을 때 42% 성장하고 EPS가 0.15달러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 여기서 한마디 코멘트를 던진 게 있죠. 뭐요? 어떤 것 때문에 성장의 중심이 되냐? HBM 또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죠. 그럼 지금 HBM3 이 회사 측에서 바라보는 HBM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거 한 거는
지금 마이크론 우리 한수께서 요약해 주셨다시피 저만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실적이에요, 그죠? 네. 가이던스도 좋고. 네. 근데 지금 이미 주가가 5월 한 달에 22.8% 올랐고 지금 6월도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어제까지 해서 34.7% 이렇게 월간 상승률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거 나오고 나서 시간의 거래가 지금 시원찮아 0.2% 상승에 그친단 말이죠. 요거는 또 주가에 시사하는 바가 약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실적 나왔고 가이던스 나쁘지 않아. 근데 치고 가지는 못하는 느낌? 주가가. 3%까지는 올랐다가 아까 올랐다가. 네,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좀 없지 않아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보자면 미국 증시는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 헤지 펀드들이나 예. 그 외국인들이 아시아 쪽을 많이 사고 글쎄, 있잖아요. 네. 미국 줄이고 뭐 이머징으로 미국 가겠다 줄이고. 이런 얘기. 그런 뷰들이 그 하우스 리서치 쪽에서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보고서 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프랑스 쪽 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예. 전략 자체를 예. 이제 미국은 줄이고 아시아 쪽은 늘린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이제 거버넌스가 다시 개편이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코멘트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일본도 그런 재미를 한번 본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냐 상사들로 인해 가지고 실적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여기 일본 쪽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도 주가 상승이 월등히 높았다 보니까 그럼 여기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데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물론 삼성전자는 탄력성이 그만큼 높진 않지만 하이닉스 보면은 탄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는 미국 쪽에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은 하는 거죠.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데를 찾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바라보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그래서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테슬라 바로 여쭤볼게요. 테슬라 간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로보택시 출시가 됐고 뭐 사실 언론 보도 보면 뭐 첫날 네. 뭐 시범 운행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고긴 합니다만 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역주행도 아, 있고. 네. 예. 그 일단은 제가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네.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상 1번부터 좀 그 재생을 해주시면은 그 앞에 UPS라고 이제 물류 트럭 있잖아요. 네. 이제 수송하는 트럭이 있는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UPS 트럭이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원래 저렇게 큰 대형 차가 네. 코너를 돌면은 면적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잠깐 볼게요. 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예. 우회전을 하는 거죠.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면 저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안 좋은 것도 많이 부각이 됐었고 네. 일단 그다음 재생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거는 좋은 쪽으로 사람같이 또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거 거고요. 방금 영상은 아주 똑똑하다는 영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똑똑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이제 공사장에서 저렇게 있으면 예. 보통은 자율주행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라는 게 코드가 있는데 테슬라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자기가 학습해 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변수를 좀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자율주행인 거죠. 그래서 공사장에서 저렇게 저기 밥캐 차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공사 차량에서는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럭이 지나가고 인부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하는 거.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좀 안 좋기는 했었는데 이게 가다가 옆에는 막힌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UPS 트럭이 이제 평행 주차하려면 멈춰섰다가 후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게 아직 알고리즘 수정이 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들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 더 제가 영상을 이거는 가져오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좀 확인한 건데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에서 어떤 한 인플루언스가 이제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팍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언제 시작이 됐냐면 FSD 베타 시작할 때 네. 그때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유령처럼 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불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한 영상을 봤을 때는 역광이었어요. 이게 역광이면 보통 우리 위에도 지금 조명 있잖아요. 조명 이렇게 빛을 바라보면 그 주변에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까매지죠. 그렇죠. 예. 네, 안 보이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조명도 이런데 햇빛은 얼마나 세겠어요. 예. 그러면은 카메라도 비전 인식이 좀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확보가 안 네. 돼서 멈춘 거네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못 받아서 저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팬텀 브레이킹은 FSD 12, 13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해결이 다 됐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 그럼 카메라 이거 햇빛 비칠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선글라스 쓰잖아요. 그러면은 햇빛 이렇게 보더라도 주변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면은 그 차폐막이 있습니다. 차폐막으로 좀 어느 정도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HDR 이미지 처리,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영역을 동시에 포착해가지고 그 균형 잡힌 솔루션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머신러닝하고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은 됐는데 이 로보택시 알고리즘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다 보니까 이 팬텀 브레이킹이 갑자기 쓰는 거에 대해서 어제 주가가 빠진 거는 NHTSA에서 조사가 좀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FSD 베타에서도 팬텀 브레이킹을 좀 해결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해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 이제 똑똑한 영상도 보여주셨고 조금 아직 한계를 보이는 영상도 보여주셨고 뭐 똑똑한 녀석이 또 뭐 역주행까지 했다니까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직은 또 기술 개발 또 이렇게 또 시범 운행 네, 단계니까. 그런 상황이라 보는데 네. 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네. 우리 이제 이른바 서학개미 분들의 한때 최애주였고 지금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테슬라인데 차라리 여기서 대충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뭐 불안한 소리도 들리고 그동안 제법 뭐 주가도 회복했는데 대충 정리하고 다른 것 좀 더 갈만한 놈으로 갈아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걸로 갈아타느냐가 지금 문제죠. 이게 그렇죠. 네, 제가- 그거는 뭐 머니랩 보고 공부할게.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네. 저는 충분히 좀 괜찮은 종목들도 미국 쪽에서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위성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로켓랩 이제 재사용하는 로켓이죠. 이 기업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저궤도 위성에서는 로켓랩이 지금 계속 쏘아 올리고 있어요. 뭐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그 위성을 고해상도 위성을 발사하는 업체들이 예, 예. 계속 우리 것도 쏴주세요. 우리 것도 쏴주세요. 왜냐 서비스 하려면은 그 네. 위성을 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최근 아이언돔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그 위성 사진이 되게 많이 부각을 받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 B2 스텔스 폭격기가 그 포도 핵시설에다가 6발을 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딱 위성 사진으로 띄어진 게 있습니다. 글쎄. 엄청 고해상도로 띄어졌어요. 어. 근데 그러면 이거에 관계된 회사가 누구냐? 예.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뭐 또 하나가 있기는 한데 세틀로직 이렇게 그다음에 그 플래닛랩스 이렇게 있었는데 셋 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계속 부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뭐 갈아타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지금 뭐 서클 인터넷 뭐 이런 거 사야 되냐 그러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테슬라는 좀 저평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라 생각하신다. 그 물론, 예, 저평가. 네. 테슬라 또 로보택시 말고도 그 옵티머스 모멘텀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또 AI 로봇도 얘기를 했고. 네, 이제 조만간에 네. 그 옵티머스 젠 3가 이제 발표될 걸로 그 하나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제가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좀 봤을 때 네. 그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그 옵티머스. 옵티머스 영상이 아니고요. 코멘트를 하나 남겼는데 네. 그 옵티머스 V3 버전이 이제 훌륭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리뷰가 엑설런트했다.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리뷰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을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옵티머스가 그룹 음성하고 비설 탑재되냐?
그건 되게 멋있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미 탑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만 못 본 거지. 내부적으로는 이제 탑재가 돼서 그래요? 시험을 하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XAI랑 테슬라 옵티머스 팀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원래는 일론 머스크는 그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옵티머스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탑재를 안 하려 그 배경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탑재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여서 나도 그냥 시장의 참가자로 되기로 했다. 근데 왜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인공지능을 AGI로 가면은 네.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뭐 해킹이라든지 악성 코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자인데 아, 로봇이 지금 반란을 일으킬 수도 네, 있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아를 가지기 시작하기 전에 규제를 만들자라는 게 뭐 이유였는데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다 보니 뭐 피규어 AI라든지 예. 뭐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고 시장의 참가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룹과 그 테슬라 옵티머스 팀이랑 XAI 팀이랑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탑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음성까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GPT랑 대화하는 것처럼. 사실 뭐 아이언맨 같은 데서 보는 우리 AI에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진짜 멋져 보이는데 은근히 보면 저 헐리우드에서도 사람들의 그 기재에 깔려 있는 두려움을 갖다가 영화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보면은 SF 영화에 AI 궁극적으로 가가지고 결국 얘가 인공지능의 차원을 넘어서서 네. 사람한테 이제 결국 덤비는 그런 양상, 인류를 머쓱하니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단계 가기도 전에 벌써 너무 많은 걸 그거 해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AI와 로봇 때문에. 지금 그 법무법인 쪽이나 리서치 쪽은 그러니까 사람 안 뽑는다고 사람 안 뽑는다 그러죠. 예. 3명 뽑을까 1명 뽑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대신에 이 AI 툴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GPT를 다룰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되긴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법무법인 쪽에서 듣는 거는 어소 변호사들이 이제 대충 1차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작업을 이제 GPT한테 맡기는 데도 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GPT는 그래봤자 비싸봤자 $300거든요. 네. 근데 어소 변호사는 그거의 10배 이상이다 보니까 사실 차이가 좀 많이 크기는 하죠. 이제 진짜 뭐 풋풋한 인상을 주면서 아직도 청년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용희 수석의 어떤 분석과 달리 이 머리 허연 꼰대가 한번 또 이걸 갖다가 왜 그러세요? 왜 저래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개겼대요? 그때 눈탱이 반탱이 돼가지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갑자기 그거 왜 그랬답니까? 아 그거는 사실 모르죠. 이제 베센트랑 뭐 있다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뭐 설명드린 게 아니고 그 네. 베센트랑 이제 일론이랑 좀 충돌이 있다가 일론이 그 뭐 어깨빵 넣었다며? 네, 그 베센트한테. 다음에 이제 예. 싸워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죠.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두 트럼프 대통령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습니까? 아 이미 거의 회복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겉으로야 그런데 네, 네. 사람 관계라는 거에 제가 봐서는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든 만큼 넘어선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선다면 두 사람 다 대인배죠. 근데 트럼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는 충분히 뭐 그 끝에서 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감정적으로도 화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 아무도 모르죠 사실. 네, 근데. 네. 근데 저는 트럼프랑 지금 뭐 사이가 나빠진 거는 그때 당시 또 그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살짝 그걸 피한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참 뭐 태자랄 한수사 왜 그 정액제 4불 20센트예요? 아 아직 프로모션 가게입니다. 그거는. 에이 그 아직 프로모션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우리 그 다른 출연자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고정 가격, 그러니까 네. 4.2달러 네. 이게 420이고 이게 마리화나를 의미한대요.
그거는 제 태자랄도 당황시키는. 아니, 이거는 사실 뭐 그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아, 들으셨어요? 이게 방송에서 막 이게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지금 그럼 저는 웨이모랑 테슬라랑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웨이모가 종합적으로는 승리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는 지금 초창기 단계고 아직 수정해야 될 게 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확장성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 표를 보시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웨이모는 저 아이페이스 사다가 제규 아이페이스 사다가 카메라 29개 달아야 되고요. 라이다 5개 달아야 되고요. 레이더 6개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정말 비싸요. 저거 한 대당 지금 옆에 잠깐 보시면 20만 달러로 적혀져 있거든요. 어제 안 그래도 20만 송정임 달러. 대표께서 이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차이가 많이 나더만요. 비용 근데 측면에서. 그 네. 모델 Y 그 RWD 차량 같은 경우는 37,000달러 정도 됩니다. 예. 네, 근데 몇 배 차이예요? 거의 7배? 7배 차이 될걸요. 네, 근데 저 가격으로 서비스를 했을 때 과연 테슬라가 이거 4.2불로 계속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웨이모가 이거 추열 경쟁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확장성은 싸면서 확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뭐 더 웨이모가 잘한다, 뭐 못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확장성을 봤을 때 웨이모는 한계가 있다. 저 20만 달러 계속 그 다음에 저 차량만 20만 달러고 저걸 라이다 또 아이페이스에 달아야죠. 카메라 또 부착해야죠. 이거 언제 이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확장성에 대비했을 때는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버하고 파트너십 맺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우버 그 CEO가 저번에 나와가지고 그 테슬라랑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그걸 좀 거절하는 말투로 테슬라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모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누가 봐도 지금 최고로 갈 거는 테슬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 알고리즘만 조금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들끼리는 이제 손을 잡아야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 우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할 거예요. 왜냐? 우버가 돈 벌 수 있는 게 네. 물론 우버 이츠도 있지만 지금 아직 우버 모빌리티에서 주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무인으로 대체된다라고 하면은 우버는 지금 살아남을 수 없는 네.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랑 손을 잡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하드웨어는 그냥 나오나? 그냥 안 나오죠. 저 20만 달러 계속 확장을 해야죠. 그러면은 우버랑 웨이모가 손을 잡아도 일단은 저는 더 성장 가능성은 테슬라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테슬라는 잠깐 말씀드리면 예. 테슬라가 지금 그 4680 배터리를 쓴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정확히는 몰라요. 그 사이버캡 있잖아요. 택시 2인승 네. 차량. 그게 이제 잠깐 사진 보여주시면은 로보택시 일전에 영상에서 한번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30 곱하기 27주를 하면 810개 정도인데 이게 4680을 다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용량으로 계산했을 때 한 75kWh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 Y 차량이 75kWh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롱레인지 차량이. 그러면은 이게 한 500km 정도 가요. 근데 75kWh 2인승이다 보니까 무게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600km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탑재할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저렴한 LFP로 가냐, 아니면 그냥 4680 배터리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4680 배터리가 쓰인다라고 하면은 국내 2차 전지한테도 좀 수혜가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3,11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5% 상승 예상되죠. 80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1,100원. 반면에 SK하이닉스 지금 3.5% 강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고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올라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 SK 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죠. 호가는 29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3%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현대차 오늘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5천 원이고 기아도 0.4% 하락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네이버가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7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도 2%가량 좀 떨어졌었고요. KB금융 0.3%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9%가량 상승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주가 좀 가격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단계 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63,1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9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10만 6,500원, 4만 8,800원이고요. HLB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0만 원이고요. 휴젤은 0.5% 하락 예상되고 파마 리서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펩트론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5천 원. 클래시스 하락 예상되고 리노공업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 한국전력 좀 볼게요.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좀 급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호가에서 2.9%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36,7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3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일단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방산주 이런 쪽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네. 반도체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예. 네, 이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뭐 엔비디아도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이고 마이크론은 아까도 실적도 제가 좋았고. 언급했다시피 뭐 예. 5월, 6월 2달 동안 엄청나게 벌써 왔으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빠져버리면 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네. 선반영으로 그냥 예, 퉁 치고 예.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 하이닉스도 보면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주가 레벨을 올려왔는데 데일리 차트로 보면은 올라오면서도 주로 음봉이 많습니다. 음봉. 예, 음봉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도 좀 그런 양상을 보일까 싶기도 뭐 하고 하는데 야간 선물은 그래도 한 0.4%대 플러스였는데 오늘 그거보다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아니 앞서서 그 이제 그 4680 배터리 얘기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쪽도 약간 이런 부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도 좀 네. 손실 구간일 것 같은데 2차 전지 당분간은 좀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 찾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어떨까요? 지금은 저는 그 시황한테 좀 기대해야 될 것 같다. 시황? 네. 시황에?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지금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 쪽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게 경쟁 출혈이 좀 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S&E 리서치에서 분기마다 그 월마다 발표하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비중국, 중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얼마만큼 이게 점유율이 확장이 됐느냐.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테슬라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4680 배터리고 그다음에 뭐 파나소닉은 그 아직까지 견주하고 왜냐 테슬라한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각을 받는 거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무시하던 업체들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예전이야 사실 그 소재 관련주들이 평가이익으로 봤을 때 이익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되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그 리튬 가격도 계속적으로 반등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재고평가 이익으로도 그 실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조금은 시장에 좀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이 내러티브에 좀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개선이 되려면은 어쨌든 리튬 가격이 좀 상승해야지 수요가 이것보다 더 촉발을 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와야지 그래야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건 장비주들, 뭐 롤툴 장비, 뭐 이런 업체들, 뭐 PNT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소재는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나마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알리기 전에 10초짜리 질문. 돈 드릴게. 한국전력 지금 올라타실래? 한 잔. 저는 그 답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26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약간 좀 상승 동력이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장중 등락 끝에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감이 됐고 이 가운데 종목별로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었고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그에 따라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 종목들 주가 향방이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보합권 3,108, 코스닥도 보합권이죠. 799포인트, 양시장 일단 보합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좋습니다. 지금 3% 강세입니다. 29만 5천 원 선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오름세고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1.6%, 또 하루 만에 바로 좀 물량이 나오네요. 2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3.7% 하락합니다. 27만 3,000원. KB금융은 1%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름세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강세를 보여줍니다. 3% 넘게 상승을 보여주네요. 88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흘 만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1.6% 하락하면서 6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볼게요. 지금 알테오제는 0.5% 떨어집니다. 38만 8,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는 1% 상승합니다. 4만 8,500원. HLB가 1% 떨어지고요. 레인보로보틱스 1% 상승하면서 29만 9,500원이고 휴젤은 1% 하락 중이고요. 파마리서치 보합이고 펩트론 내림세입니다. 20만 2천 원. 클래시스 지금 약보합권이고 리가캠바이오도 소폭 하락합니다. 이 가운데 리노공업은 0.5% 상승하면서 5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반도체네요. 지금 뉴로모픽 쪽에서는 에이직랜드가 4.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5,450원. 네페스 3% 강세고요. 네페스 아크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2% 이상 상승하면서 4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HBM 다 좋습니다. HBM 볼게요. 한미반도체가 6% 올라갑니다. 10만 3,700원이고 PSK홀딩스도 3.8% 강세입니다. 36,600원. 그리고 예스티도 2.4% 강세고요. 테크윙도 2.6% 올라가고요. HPSP가 4% 강세입니다. 3만 150원. 오로스테크놀로지 1.4% 올라가고 고영도 2% 강세고요. MK전자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IMT, DI 다 2% 안팎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KC텍 다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나트륨 이온 쪽이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나인테크가 11% 급등하는 중이고요. 자이글도 7.4% 상승 중이고 애경케미칼, 메가터치 3%에서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2차 전지 쪽보다는 이제 나트륨 이온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전고체 쪽도 좋아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7% 이상 올라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8% 강세입니다. 각각 주가는 13,020원, 46,200원 선 움직임 이어집니다. 2차 전지는 전고체, 나트륨 이온 이쪽이 움직임이 좋고 오늘 보니까 또 유리기판 쪽도 약간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지금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YC캠, 삼성전기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 안팎으로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97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3억 원, 47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475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427억 원, 4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장 마감 대비로 4원 40전 하락하면서 1,35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시장 자체는 약간 좀 숨고르기 양상이네요. 그러네요.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동안 달려왔던 속도를 보나 뭐 끌어올린 지수 폭을 보나 그거 한데 또 외국인이 또 지금 살짝 매도로 도네요. 외국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매수세는 개인만 보이는 그런 장세. 아까 소장님 한 질문 답은 들어봐야겠네요. 한국전략. 아니 개장하기 전에 들어보고 이제 개장하고 나서 한전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야 이제 한수석의 내공을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질문이 이미 10초여가지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네. 한전 최근에 한전 급등세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보고 계세요? 좀 놀랐습니다. 22% 정도, 글쎄, 26% 정도 맞아요. 가서 다음 날도 11%. 이게 맞나 하는 네. 게. 근데 한전 KPS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원전 네. 해체 쪽, 네. 뭐 원전이라든 원전 해체 쪽 다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도 빠지는 거죠? 투산 야, 에너빌리티요? 예. 네, 볼게요. 같이 엮어서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올라가요? 오늘 올라가요? 네. 예. 근데 뭐 많이 오르기는 했죠. 이제 아무리 소형 SMR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해도 이제 오클로라든지 SMR, 그러니까 SMR 티커가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거든요. 네. 근데 그쪽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하죠. 이게 원전이 아무리 지금 개화가 된다는 건 맞지만 저는 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가 그 신재생 에너지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네. 이거 채워줄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럼 원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고 유럽 쪽이랑 미국 쪽도 원전 다시 짓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는 맞는데 지금 당장 이게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오는 이유들이 뭐냐면 네. 현대건설도 이제 원전에 좀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들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재건 때문에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건설주. 뭐 일부 건설주들은 그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가격도 신고. 뭐 DLNC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최근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원전 사업도 좀 네. 참여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YG 엔트만 하더라도 이거 벌써 2배 이상이 나버렸네요. 이거 작년 한 10월 말 11월 대비해 이런 식으로 되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순환매 성격인 거는 맞잖아요. 우리 그동안의 한국 증시가 네. 여기서 참 안 오르더니 이제 네이버까지도 다 왔고 이제 바이오는 약간 그동안 또 소외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왜 순환매 성격이 지금 중국 관광객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이 화장품 쪽까지는 넓게 안 퍼지죠? 화장품 쪽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 중에서도 대형주도 있잖아. 아모레퍼시픽이나 네. 이런 쪽은 LG 생활건강 이런 쪽은 너무 무겁나요? 무거운 것도 무겁고요. 네. 사실 맥을 못 춥니다. 지금 중소형 글쎄. 업체들한테 중소형 업체들한테 중소형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중소형이 아니고 파마리서치만 보더라도 조 단위 회사인데 글쎄. 네, 좀 그 확실히 수출 모멘텀이 있는 쪽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냥 예. 이게 브랜드 파워가 좀 있는 업체들이 예.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후, 오휘 이런 게 지금은 안 먹힌다라는 안 먹힌다? 거죠. 네. 그렇죠. 포지셔닝이 완전 고가 라인이라든지 뭐 랑콤, 프랑스 브랜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완전 저가 라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을 또 잘 내고 있거든요. 올리브영에 있는 브랜드들 그렇게 잘 팔리잖아요. 네, 잘 팔리고 네. 있죠. 그래서 실적이 그게 반영되는 거고 해외 수출로 가는 거는 이제 실리콘투가 하다 보니까 실리콘투 주가도 쭉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애매한 포지션이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서는 그게 지금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 쪽에 좀 단점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브랜드 하나가 잘 팔리더라도 네. 브랜드 하나가 잘 팔리더라도 그 마이크가 좀 빠져가지고 그냥 들고 아니, 들고 마이크- 하시지 뭐. 네, 이렇게 예, 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테이프 붙였는데 네, 그래서 중소형 포지션이 있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포지셔닝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저가 라인으로 가거나 아니, 완전 고가 라인으로 좀 간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양극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점점 우리 프로가 좀 예능 프로가 돼가는 느낌. 저 한수석까지 이제. 네. 아니 이제 매주 네. 그 산업 보고서 지금 발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이제 이번 주 어떤 산업에 대한 리포트가 네. 나왔는지.
얘기하기 전에 잠깐 마이크가 오늘은 잠깐 불안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산업보고서는 AI 시대랑 함께하는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으로 이제 사이버 발간을 보안. 했습니다. 네. 예. 뭐냐면 사이버 보안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이제 기술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GPT라든지 딥시크 생성형 AI가 좀 등장을 하면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좀 큰 리스크가 됐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네. 그 AI 자체가 사이버 공격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AI로 생성된 악성 코드 수가 2024년 YOI 기준으로 이제 125% 증가를 했고 하루에 생성되는 악성 코드 수가 무려 45만 개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악성 네, 코드 수가. 예. 근데 이제 AI가 활용되면서 랜섬웨어 공격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67%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2034년까지 연평균 12.6% 성장을 하고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좀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을 네. 예를 들게요. 아, 예. 예. 카카오페이 예. 뭐 이런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부각됐다라는 거죠. 최근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거의 이제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들로 주가가 먼저 선방향이 돼가지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용 법안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있죠.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하원에 올라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EU라든지 일본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디지털 자산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금융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악성 코드가 해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은 다 탈취가 될 가능성이 있죠. 글쎄. 피싱. 글쎄. 네. 네, 그게 근데 좀 대세는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되면은 사이버 보안도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같은 시장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안은 안정성과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좀 볼게요. 네. 이란이 미사일 쏘면은 요격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아이언돔으로. 네. 그러면은 그 이란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쟤네가 자꾸 우리 미사일 쏘는데 요격을 하니까 야 쟤네 아이언돔이나 에로3 그 대기권에서 요격시키는 거 저거 들어가가지고 해킹시켜. 이거 사이버전이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있던 사이버전은 또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도 사이버전이 확산이 많이 됐죠. 우리가 눈으로만 못 봤을 뿐이지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글로벌적으로도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한 통신사 해킹 피해 사례가 좀 생기면서 6월 11일에 발의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기본법. 이게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전체 보안 예산에서 10%를 다 써라. 라는 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업체들은 통신사 업체들이나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업체들은 이제 과징금, 과태료뿐만 아니고 큰 책임을 물 수 있다 보니까 보안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 돈이 다 보안 회사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기업은 드림 시큐리티랑 지니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드림 시큐리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지니언스는 저희도 NDR을 좀 했는데 네. 좀 놀랐습니다. 지니어스 우리 상장사예요? 네, 상장사입니다. 근데 오. 원래 보안업체들이 실적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네요. 네,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실적은 잘 나옵니다. 네. 근데 지니언스가 20년 또 2005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2025년 올해 한 20년 딱 설립한 지 20년 됐는데 네. 20년 동안 다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업체가 이런 경력을 가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지니언스는 이제 20년 동안 흑자를 낸 기업으로 저희가 좀 특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솔루션은 이제 NAC랑 EDR이랑 제로 트러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게 다 뭐예요? 네, 애들? NAC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공항 검색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AC는 저렇게 사진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주시면
그 회사 내에 우리 네. 여기 SBS 비즈 안에 내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그럼 여기 와이파이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외부인이다 보니까 이게 허가되지 않은 장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와이파이를 못 쓰게 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SBS 비즈 이 노트북은 허가가 된 장비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통과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보안 검색 때처럼 이 사람이 위험 물품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를 미리 검색을 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이 한 75%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앞으로 확 커질 캐시카우는 뭐냐? 그 EDR이라고 하는 겁니다. EDR은 매일 30만 개의 악성 코드가 이제 생기는데 이 신병종 악성 코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백신 솔루션으로 이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맨날 옆에 창 뜨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기 회사명을 말씀드리기 네. 뭐해서 뭐 뜨면은 치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 백신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EDR은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AI 기반 위험 분석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고 그 안티 랜섬웨어 모듈을 탑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성 코드는 요즘에 우리 악성 코드다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잠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바이러스처럼. 네, 예. 잠복을 합니다. 어디 있다가 어디 파일도 돌아다니고 여기 돌아다녔다가 그러면 이게 이미 다 돌아다닌 상황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진뉴스 제가 아까 볼 때 2% 하락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5% 상승이라고요? 지금 제가 네. 네. 근데 아니, 이게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이게 워낙 거래량이 없는 네. 종목인데 네. 분명히 아까 2% 하락이었단 말이죠. 네, 저희는 그냥 이거를 네. 그냥 기업을 그렇죠. 좋은 기업들은 그냥 설명드리는 예, 거지 예.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그런 건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이 굉장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커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것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왜냐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탈취를 하면은 그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도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EDR도 그럼 개인 소비자들이 구독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구매를 하는 거고 실제로 뭐 기업들이 어느 정도 구매할 요소들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니언스는 나머지 하나가 이게 제로 트러스트. 이게 국정원 인증 최초로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이 요즘에 하는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아무도 믿지 않고 검증한다. 보안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근데 이게 국정원 인증 최초로 도입을 받았는데 안랩도 얼마 전에 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니언스가 한 2, 3년 정도 먼저 도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선발주자는 맞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제 실적을 좀 보여주시면 그 컨센서스 추정치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실적이 제가 이게 좀 특이했어요.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20년도 이거는 이제 매출 추이가 쭉 상승하는 거. 20년 동안 저렇게 CAGR이 그 24% 성장을 했고 제가 가져온 그 엑셀 자료로 한번 띄워주시면은 27년까지 계속 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니 비만 치료제도 여쭤봐야 네. 되는데 비만 왜냐면 그 치료제도 미국 당뇨병 학회 네, 있었잖아요. ADA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이거 예, ADA도 왜냐면 이게 인슐린 원래 주사제잖아요. 여기서 네네. 나온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GLP-1이랑 이번에 그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 ADA 발표한 회사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뭐 인벤티지 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일라일릴리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대장이 될 것 같다라는 일라일릴리. 생각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밀린 쪽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일라일릴리가 총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의 중요한 발표를 했거든요. 첫 번째 주요 파이프라인이 뭐였냐면 오포글리프론, 먹는 약. 이거는 주사제 안 하니까 복용 편의성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이 좀 빨리 할 수 있다 보니까 주사제는 뭐 끼고 또 약물 넣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경구용 그냥 뭐 보관에 상관없이 그냥 먹으면 되니까 편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포글리프론이 이제 3상 중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치료제 이제 레타투르타이드 같은 경우는 GLP-1, GIP, 글루카곤 3중작용제인데 그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도 정말 잘 빠지고 뭐 지방간도 잘 개선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GLP-1은 쉽게 말씀드리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싱글 작용제, 이중 작용제, 삼중 작용제. 싱글은 GLP-1 하나로만 하는 거고요. 이중 작용제는 GLP-1에다가 글루카곤 쓰냐, GIP 쓰냐 이거에 따라 나눠지는 거고요. 예. 삼중 작용제는 이거 다 쓰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삼중 작용 다 쓰면 더 효과는 좋겠죠. 그래서 이중 작용제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삼중 작용제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엘로랄린타이드라고 이제 아밀린 작용제인데 이게 좀 데이터가 좀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봤던 거는 뭐냐면 비마그루맘이라는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GLP-1 맞으면 체중 감소랑 같이 오는 게 뭐냐면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는데. 네,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기초대사량이 높은 게 근육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죠. 근데 비마그루막 같은 경우는 딱 투여를 받았을 때 이제 지방은 순수 팻 지방은 다 빠지고 그 림매스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은 그냥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근육량은 높이기 때문에 야 GLP-1하고 이거랑 둘 다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비마그루맘하고 병용 투여를 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잘 나와서 네. 일라이릴리가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좀 좋게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네. 다음번에 마이크 떨어뜨리면 노래 한 곡 하셔야 됩니다. 잡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확실하게 쉬어갑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간밤 뉴욕 증시도 이틀 급등 후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양시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4% 내려가면서 3,100선 반납했습니다. 3,087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78% 내림세입니다. 79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7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02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03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요. 기관 역시 15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129억 원 순매수하는 상황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과 국방, 전자장비와 기기 쪽,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유틸리티와 가스 유틸리티, 증권 쪽은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반도체 섹터가 오늘 시장 주도주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 넘게 급등하면서 시총 1위를 탈환한 데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한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내에서는 미래반도체가 23.4% 시세 분출합니다. 거래가는 19,180원이고요. 한미반도체가 9.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500원에 거래됩니다. 더불어서 PSK홀딩스가 3% 가까운 강세로 거래가는 36,300원. 한화비전도 3.2% 오름세입니다. 51,20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IMT까지 3.7% 오름세 나타냅니다. 더불어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도 덩달아 상승합니다. 마이크론이 AI 수요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 보니 AI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때 필수 기술인 이 CXL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4%대 오름세로 거래가 16,230원 기록하고 있고요. TLB가 3.5% 오름세로 23,250원. 파두가 3% 강세입니다. 12,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2.8% 강세로 29만 4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엑시콘까지 1.7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어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는 하락하고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인데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장비 쪽이 좋습니다. 나인테크가 14.2% 상승하며 4,950원대, KGA가 4.86%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610원이고요. 필에너지가 1.8%, 원익 P&E가 3.3%, 아이비전 웍스까지도 0.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가 반등합니다. 세계 최대 로봇 자동화 전시회인 오토매티카 2025가 개최된 가운데 한화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등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토매티카에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에서는 스맥이 16.4% 급등합니다. 거래가 3,900원이고요. 클로봇이 1.7%, 오늘 E&M 5.8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609원으로 집계됩니다. 두산이 0.75% 오름세고 LIG 넥스원 2.28% 상승하면서 54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의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세대 메모리 모듈인 소캠을 두고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첫 번째 소캠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또 크게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소캠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HBM 시장 확산 그리고 딥시크 배포 이후에 AI 확산 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만드는 D램 모듈 표준인 소캠까지 관심을 좀 모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D램 3감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엔비디아가 첫 번째 소캠 공급사로 마이크론을 선정하면서 HBM이 GPU를 지원했다면 CPU를 지원하는 소캠 시장까지 확산까지 염두에 둔 선택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한창 개발 중인 소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HBM 분야에서는 순위가 정해진 만큼 새로운 노다지가 될 수 있다라는 소캠 시장은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루빈과 AI PC 디지츠의 본격 탑재될 전망이라서 3사가 모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캠이 저전력으로 데이터 처리에 용이하면서 탈부착 가능한 D램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차기 제품에 4개의 소캠 모듈이 적용된다면 서버 시장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영역까지 확대 수혜가 가능한데요. 마이크론에 이어서 공급사가 정해진다면 양산이 시작될 조짐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국내 기판과 모듈 업체까지도 덩달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소캠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관련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심텍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 업체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핵심 IP 파트너이자 소캠에 활용되는 LPDDR5X의 메모리 컨트롤러 및 IP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엣지 컴퓨팅을 위한 NPU를 결합한 AI 플랫폼 IP 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XL 시장과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작년 12월 저점 이후에 3중 바닥을 6월에 형성한 이후에 반등을 천천히 하고 있고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급증에 대한 추가가 된다면 박스권 돌파도 용이해서 접근은 15,100원에서 14,2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최고가 부근인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2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심텍인데요. 반도체 PCB 생산업체로 차세대 전력 소캠을 개발해서 초소형 폼팩터로 다양한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에 용이하게 탑재할 수 있게 됐고요.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와도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소캠 개발 3사 모두에 PCB를 납품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연중 최고가를 최근에 다시 돌파한 뒤에 지난 박스권 지지력을 시험하는 구간으로 접근은 24,200원에서 23,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000원, 2차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0.3, 0.5% 내림세. 지금 코스피가 이제 3,10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또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또 다소간의 숨고르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예. 그러네요. 자, 지금 한번 우리 국내 증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네. 한번 시원하게 또 풀어줄 분이죠. 네, 우리 김태선 본부장 모시고 한번 하모니 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 증시타임에서도 마이크론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네. 그 부분 우리 김 본부장님 시각도 한번 확인하고 싶네요. 아마 다들 좋게 보실 겁니다. 이제 큰 고민은 이제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더 갈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안고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저는 세론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세론의 성격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실적 추정치도 높게 잡았는데 그 높은 추정치보다도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는 게 팩트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보다 숫자에 더 예민하고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의 실적도 좋지만 향후에 가이던스가 꺾일 만한 요소가 있다면 사실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좀 저는 걱정했던 부분이 디램 잘 나올 것은 다들 알았습니다. HBM 영업이익률 높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고요. 네.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 부진이 얼마만큼 이어질까 저는 그거를 집중해서 봤거든요. 근데 낸드 플래시도 생각보다 괜찮은 숫자를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실적을 어느 정도 훼손시킬 만한 요인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반도체 IT 쪽은 저는 여전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이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또 현재 위치에서 만약 거래량이 더 붙게 되면 일명 이제 숏 스퀴즈 현상들이 또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금 기술주들이기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오늘 약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갈 종목만 같습니다. 어제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든 섹터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기술주만 좋았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다 하락 조정 받았어요. 예. 그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지수 왜 이렇게 약하지? 이제부터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가실 만한 종목, 갈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지금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확실히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게 이제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굉장히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요새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 점이 그쵸. 그래요. 네. 아쉽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현재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투자자들에게 조금 알려줄 필요는 저는 있다 생각을 네. 하거든요. HBM3가 사실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이맘때부터였습니다. 엔비디아에 들어간다 했었는데 여태까지 못 들어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대안을 좀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글쎄 말입니다. 어떠한 예. 이야기조차 없어요. 예. 계속 할 수 있겠다는 뉘앙스만 좀 풍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완벽한 대체제 SK하이닉스라는 게 있다 보니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만약 HBM이 안 되더라도 삼성전자는 저 나름대로 내피셜이지만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부분만 또 명확하게만 정해주면 저는 충분히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도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되고 있고 HBM도 명확하게 지금 일정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배당락일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또 삼성전자는 매수를 해야 내일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또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네. 장 초반이 흔들리더라도 어제처럼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또다시 이제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진짜 본부장님 김 본부장님 말씀에 저는 뭐 급공감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얼마나 좀 그거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이게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심리인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네요. 말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속상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안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면 주주분들도 힘내서 믿어주고 그러니까. 응원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타부타 지금 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속상함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들은 없는 것까지 어떻게 뭐 MOU가 어떻고 무슨 뭐 특허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띄울라 해서 하기야 괜히 그러다가 사람들 그냥 뭐 빠져나오지도 못할 늪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조용한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다른 질문지에 앞서가지고 또 이따가 시간 모자라서 이 궁금증 해소 못할까 싶어서 아니 카카오페이 그저께인가 거래 정지되더니 오늘 또 거래 정지가 되네요. 네. 이거 왜 이래요? 일단 이쪽은 네. 투심이 워낙 세게 좀 붙은 것 같아요. 테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네, 쪽.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네. 스테이블 코인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 쪽에 엮여 있는 예. 달러 패권에 그러니까 예. USDT라든지 예. USDC.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자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수급 양상이 얼마나 웃기냐면 사실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카카오페이가 먼저 신청을 해서 카카오페이가 관련주로 엮이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가 되니까 그 수급이 그냥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카카오뱅크로 옮겨가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한가에 가면서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상관없는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이제 그래서 수급이 카카오 게임즈가 뛴 붙더라고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앞에 카카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가장 대장주이긴 하지만 기준이 없이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들 잘못 물리게 되면 굉장히 또 속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때가 잠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그냥 본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을 보지 말고 정부 정책에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쪽은 뭐 소버린 AI라고 지난주, 지지난주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투자의 가치를 찾는 게 저는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러버 X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어서 만약 카카오와 네이버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네이버 쪽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정지 차원에서 네. 뭐 아마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 때문에 비올은 왜 또 거래 정지가 됐어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올? 비올은 지금 거래 정지는 아닌 걸로 며칠째 아닌가? 알고 아닌가? 있습니다. 거래 정지 아니에요? 네, 거래 정지는 아니고 아니고? 네, 지금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얘가 어디 인수됩니까?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죠. 과거에 이제 클래시스 때처럼 네,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뭐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일단 급한 거 궁금증 질문 다 하신 거.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저 방산주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좀 방산주가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단기간에 올라오다가 좀 가격 조정이 있고 오늘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방산주 또 풍산 같은 경우가 네. 엄청 주가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오늘 방산주들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는 오늘이, 생각이 들어요. 예.
간밤에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 쪽에서 방위비를 이제 증액한다라고 확정을 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확장을 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방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호재성 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중후반부까지 최근의 조정의 한 70에서 80%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네. 저는 당분간 방산주들은 본업이 안 좋다기보단 수급 쪽으로 조금은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놓고 보면 어제 이제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오는데 저는 어제 조정의 폭을 모두 감싸 안는 어떤 양봉 캔들이 나온다면 괜찮지만 오늘 장 후반부까지도 어제 조정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방산주들이 꺾인다, 이제부터 뭐 수요가 수주 잔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지만 수급적으로의 공백은 잠시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올라오는 반도체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수익을 좀 방산 쪽은 챙기고 반도체 쪽에 빠르게 붙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 관점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흐름이라서요. 방산 쪽은 안 좋다기보단 수급적인 위험성은 있기에 이 부분은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산은 네. 기존의 어떤 그 주가의 밴드라 할까? 네. 오를 때는 어느 정도, 빠질 때는 어느 정도라는 그 나름의 레벨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완전히 이제 흐트러 버렸어요. 네. 차트도 그냥 완전히 뭐 새로운 모양이 돼 버렸고. 그러니까 풍산은 이번에 무슨 재료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결국에 이제 중동 리스크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고 지금 우리가 다른 이슈에 좀 많이 묻혔지만 구리 가격이 또다시 올라가서 구리가. 지금 최고치를 네.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관련주 안에서는 당연히 풍산과 연결고리가 가장 짙기 예.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다 보니까 앞서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숏스퀴즈 현상까지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 뭐 주식 꽤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번에 처음 보셨을 겁니다. 처음 봅니다. 저도 예, 처음 보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시면서 이유를 좀 찾기보다는 흘러가는 흐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중동 리스크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뭐 물론 계속 노이즈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잡혀가는 과정이라서 현재 국가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지혜롭게 좀 대응 방안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은 수익 매도를 하시던지 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프로필에 그 잠시 몇 년 그거 했었죠. 그 뭐야? 풍산. 예, 세미나 하고 해서 뭐 그 회사는 좀 이렇게 익숙한 편인데 어쨌거나 주가 흐름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완전히 그 그러네요. 월간 차트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월간 차트가 그려졌던 게 이렇게 했던 건 요만큼 되고 쑥 올라와 버리는 희한한. 저도 최근에 넥스 거래소 때문에 왜곡 현상이 있나 싶어서 가장 많이 본 기업이 풍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네. 올라갔다는 건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그래요. 지금 그리고 요것도 한번 여쭤보십시다. 자꾸 질문지에서 벗어나네요. 이제 바이오 하다가 바이오 언급하는 부분은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네. 지금도 보니까 무슨 뭐 매출 하나 없는 회사 하나가 지금 뭐 상한가를 치고 하네. 혹시 뭐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그런가 봐요. 네. 여기는 확실하게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실패가 돼서 거의 이제 존폐 위기까지 갔다가 상패 위기까지 네, 갔다가 이제 코인 회사가 이제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코인 하던 회사가 코인 하던 네,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 가상자산을 해지 이제 다루는 회사에서 파라텍시스라고 이 기업을 이제 인수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테마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과거에 바이오와는 보니까 점 하한가를 갖다가 한 뭐 네, 임상 실패를 했죠. 그때 네, 논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바이오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좀 체크를 드려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바이오 종목군들 가지고 있으면 좀 소외받는 느낌 드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코스피 3,000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도 800, 900, 1000 간다라고 했을 때 힘을 내줘야 되는 섹터가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인데 2차 전지는 중간중간에 약간의 끼를 좀 부리지만 예. 제약 바이오는 참
조용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온 쪽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조금 숨죽이고 있는 것 같고, 아니 반도체는 안 나왔는데 반도체는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신다면, 반도체는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그 관세를 뚫어낼 만한 명분, 확실한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보다 제약바이오보다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링크가 혹은 연결이 되어 있는 혹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만 보신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알테오젠, 유한양액, 삼천단제약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좀 추가를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저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골관절염 치료제 이제 인보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한때 뭐 말이 많았었던 네. 종목이었죠. 미국에 사실 지금 우리가 비만 당뇨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는 쪽, 많이 연구가 들어가는 쪽이 비만 당뇨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은 실제로 비만 당뇨가 2위, 3순위입니다. 그럼 1위가 어디냐? 골관절염 치료제. 네. 관절염 이 치료 시장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비만 당뇨 하면 잽바운드, 위고비아 같은 대표 제품이 있죠. 근데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골관절염 치료제 하면 대표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골관절염 시술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보험이 안 되는 미국에서는 가장 비싼 또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또 이제 추가적인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질병이라서,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 인보사에 대해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요. 왜냐? 예.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일정이 가장 빠르게 끝나는 또 제품이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이기 때문에, 만약 제약바이오 쪽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제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코오롱 티슈진도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현대차하고 기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왜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뭔가 길목을 지키느냐, 아니면 추세를 추종하느냐, 이 투 트랙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길목 지킬 차원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 괜찮다는 얘기 많이들 주셨는데, 저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선호하시나.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이쪽에 너무 이제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에 확실한 회복세가 나와야지만 저는 붙어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제 그럼 왜 올랐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안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또 뽑히는 상황이라, 본업을 평가를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좀 이른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더 기다리셨다가 7월 첫 주가 지나면 아마 상법 개정안이 일정 부분 이제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올라온 종목군들이 빠질 수도, 그리고 이제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적인 형태가 다 지나가고 나서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시면서 추적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는 자동차 데이터 플러스 상법 개정안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위치에서 참 매매 전략을 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데, 글쎄 어제보다는 약간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예. 그냥 계속 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 야간 선물하고 다른 흐름을 보인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또 빠르게 하는데, 이 개인들의 매수세, 글쎄요, 아직 뭐 동학개미 1차 전쟁 때 비하면 아직 뭐 그건 아닙니다만, 너무 원웨이만 보시는 시장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그게 있잖아요. 파도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네.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